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점검을 할 테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기관계에서 배설계 시험에 잘 나와요. 알았죠? 호흡계하고 배설계하고 기관계 상호작용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기관계 상호작용 문제는 되게 쉬워서 잘 풀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배설계는 꼭 기억을 합시다. 책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배설계는요, 일단은 그 사구체하고 고문주머니하고 세뇨관이 있죠? 그 관계가 자세하게 달아준다면 내신에 나올 수 있어요. 이것만 잘 보세요. 사구체라는 건 모세혈관이 덩어리거든요. 거기서 혈액이 흐르는 그 모세혈관에서 고문주머니로 넘어오는 그 액을 원뇨라고 불러요. 그 과정이 여과 과정이에요. 여과. 여과라는 게 뭡니까? 걸음종이 놓고 걸러지는 거잖아. 그럼 고분자들은 걸러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고분자는 두 개만 기억하세요. 혈구랑 단백질이에요. 오줌 속에 단백질이 검출되면 안 돼요. 또 하나, 오줌 속에서 피가 나면 안 돼요. 혈구가 넘어오면 안 되니까. 그렇게 걸러진 원료에는 물이 거의 90% 오죠. 무기염료에다가 아미노산, 포도당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당연히 배설이니까 노폐물이 누가 있겠어요? 요소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세뇨관을 지나갈 때 모세혈관과 선택적 투과 방식을 하는데 100% 제흡수가 되는 게 누구였죠? 아포. 제흡수는 아포예요. 아미노산, 포도당은 100% 제흡수합니다. 알았지? 그리고 거기에서 물도요, 우리만 몸의 삼투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바소프레신, 항인효 호르몬이라는 놈이 있거든요. 그 호르몬이 또 ATP에서 빨아가요. 몸에 삼투압, 짠 음식을 먹으면 몸에 삼투압이 높아지잖아. 그거 줄이려고 물을 빨아가는데 그때도 ATP를 씁니다. 문제는 그렇게 물을 쭉 빨아들이다 보니까 그 원료의 요소도 일부는 들어와요. 물을 따라서 들어오긴 하는데 많은 양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물이 대부분 들어오면 요소 농도가 진해집니다. 오줌 쪽으로 가면 요소 농도가 진해지죠. 그래서 세 개를 기억하시라고. 여과되지 않는 거 누구누구라고? 단백질, 혈구 같은 고단백. 고분자 물질, 고단백이래. 일이 그지? 고분자예요, 고분자. 그 다음에 100% 제흡수된 거 누구? 아미노산, 포도당. 됐지? 그 다음 마지막 요소 농도는 왜 원료로부터 점점점 오줌 쪽으로 해서 농도가 진해진다고요? 물이 제흡수되기 때문에.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요소는 어디서 만들어지지? 여기죠. 간땡이에서 만들어집니다. 간땡이에서. 알겠죠? 여기서 만들어서 어디로? 콩팥에서 배설한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 기관계 상호작용은 그렇게 정리하고 오늘 이제 할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생명에서 준킬러가 떠요. 준킬러. 알겠죠? 그래서 오늘 시작될 곳이 바로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기관계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관계 과정에서 혹시 뭐 문제에서 질문 있습니까? 완자 문제에서 질문? 너네 완자 문제 잘 풀어봐. 너네 문제 풀다가 이 문제 어디 있는가 찾고 싶으면 완자 문제 뒤져봐. 몇 개 있어. 알겠지? 너네가 풀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을 거야. 확인을. 뭔데요? 간이 소화계랑 배설계 둘이 다 포함돼요? 아니요. 소화계에서. 예. 배설계는요, 콩팥 그쪽만 배설계를 잡아요. 우리가. 간은 소화계입니다. 항문과 더불어서. 알았지?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건 틀릴 우려가 좀 많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3단원으로 갑니다. 이제 3단원이에요. 자,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라는 곳이죠. 우리는 앞에서 기관계가 상호작용한다는 거 배웠잖아요. 이제부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기관계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냥 뭐만 배웠어요? 소화계니, 순환계니, 그 다음에 일반 호흡계, 그 다음에 뭐 배설계 이런 것만 배웠죠? 여기에 몸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신경계라는 게 나와요. 알겠지? 여기서는 따로 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배우고요.
우리 몸의 신호가 어떻게 각 기관계에 연결이 되어 상호작용을 이어주는지를 배웁니다. 좀 어렵습니다. 물리학도 좀 뜨고요. 속력, 속도. 진짜 쉬운 거니까 괜히 그거에 뭐 맞들이지 말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바로 신경계입니다. 말 그대로 로봇 같은 경우는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신경계의 제일 첫 단어 자극의 전달. 무슨 말이에요? 신호가 어떻게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해줄게요. 전기적인 역할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속도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하고 이따가 이제 선생님이 따로 프린트 준비한 걸로 킬러 문제를 딱 정리하면 끝나거든요. 그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오니까 알았냐? 항상 그렇잖아. 내가 무슨 별도 프린트를 준다는 건 니네한테 그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 보고 답을 적으면 되지. 문제가 똑같거든. 근데 그걸 오답을 처리한다는 건 나에 대한 도전이죠. 당신이 아무리 가르쳐도 나는 틀리겠어요. 멱살 잡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내가 저기서 누구랑 싸우고 있으면 저놈이 또 당연히 오답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자기가 아니길 바랍시다. 알았지? 자, 먼저 이 자극이 전달이 되려면 우리도 어디에 신호를 보내려면 여기서 유선을 말합시다. 유선. 무선 말고요. 우리 몸이 무선은 아니잖아요. 그죠? 팔이 떨어져서 혼자 막 밥 먹고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유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전선으로 연결됐을 거 아니니? 우리 몸에서 전선 역할을 하는 게 뭐냐는 거야. 그게 바로 신경세포야. 이름이 뉴런이야. 뉴턴 아니야. 뉴런. 알겠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본다. 첫 번째, 뉴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솔직하게 뉴런의 구조 또는 기능에 따라서 뉴런을 구분하곤 해. 자세하게는 하지 말고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고. 거기 보면 첫 번째 뉴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세포와 그때 뭉친 조직과 그것들이 더 전문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과 그것들이 뭉친 기관계와 비로소 개체로 나누거든요. 여러분들 기관계라는 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예요? 소화계 대표적으로. 소화계는 어떤 기관들이 뭉쳐있다? 소장, 내장, 항문, 위, 간, 입. 그죠? 혓바닥 이러지 마시고 이 입이 다 그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그럼 그 기관을 구성하는 게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도 옛날 니들 선배들은 표피 조직 따로 배웠고 주세포, 부세포 별거 다 배웠어요. 알겠어요? 조직에 대해서 다 배웠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데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가 간은 간세포고 위는 위세포일 거고. 그럼 신경계는 뭐냐고? 신경세포란 얘기지. 근데 그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 뉴런이라고 부를 거야. 알았지? 그리고 뉴런은 다른 세포들하고 좀 모양이 달라 얘들아. 전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보면 뉴런은 기본 단위가 되는 신경세포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뉴런은 그냥 신경세포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모든 세포가 그러하듯이 핵이 있겠지. 세포 질이 있겠고. 근데 모양이 달라. 전선과 유사해야 돼. 그것만 주의 있게 보라고. 어떤 게 다른가. 보시면 자극을 받아들이고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신호 이동 수단이야. 신호 이동 수단. 그게 얘들 기능이야. 알았지? 자, 뉴런은 신경세포고 얘들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자니. 먼저 얘들을 구조적으로 나누거나 기능적으로 나누거나 어떤 것들을 하는지 말고 거기에 써있는 대로 뉴런의 구조와 기능에서 구조 모습을 보여준 게 있을 거야. 알겠니? 자, 뉴런은 처음에 뭘로 이루어져 있다? 신경 세포체. 뉴런은 첫 번째 신경세포체가 있어. 신경세포체에는 뭐가 있냐면 핵을 비롯한
다음에 세포 소기관이 여기에 존재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질이라고 하거든. 얘들이 존재해. 여기가 신경세포체라고 부르는 곳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존재해. 가지돌기. 이거 구서적에 보면 수상돌기라 하거든. 이건 신호를 전달받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알겠냐? 다른 뉴런에서 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알겠지? 다른 뉴런이나 세포의 신호를 수신 받는다 뭐 이런 얘기야. 받는다, 수신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세 번째 축삭돌기라는 게 있어.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냐? 전달해 줘야겠지? 그지? 다른 뉴런이나 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한다. 그래서 그들의 구조를 한번 보겠어. 선생님이 여기다가 가장 기본적인 운동 뉴런 혹은 연합 뉴런 같은 모습을 보여줄게. 자, 이게 뭐냐면 핵이야, 핵. 알겠지? 핵이고 여기에 이렇게 짧은 돌기가 나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무슨 돌기야? 가지돌기야. 이게 무슨 돌기라고? 가지돌기. 그러니까 이 가지돌기는 어느 방향에서 신호가 올지 모르니까 사방팔방으로 다 뻗어 있어. 자, 요 부분, 요 빗금친 요 부분이 누구라고? 요게 합쳐서 신경 세포체라고 부르는 거지. 여기에 이제 이 세포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세포 호흡을 하고 여기 미토콘드리아 다 있다. 알겠지? 그 돌기 중에 유독 긴 돌기가 있어. 유독 긴 돌기가. 요게 축삭돌기다. 알았지? 돌기 중에 가장 긴 돌기. 축삭돌기라고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신경섬유라고 부르면 얘라고 생각하면 돼. 신경섬유. 알았죠? 그러니까 자극이 가지돌기에서 수용이 돼서 축삭돌기로 전달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뉴런의 기본적인 기능이죠. 여기 축삭돌기의 모습에 따라서 얘들의 구조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기능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알았습니까? 그걸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뉴런의 종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적인 차이로, 이 구조라는 건 뉴런 자체가 모습이 다 달라요. 근데 더 확실한 건 마리집이 있다 없다, 이거는 구조적 차이라고 부르죠. 마리집이 있다 없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뉴런의 종류 중에 마리집의 유무에 따른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민마리집이 있어요. 민마리집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마리집이 없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마리집이 민마리집, 뉴런 이런 말을 쓴다는 건 뉴런 이래버리면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축삭돌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경섬유. 그러니까 저런 애가 이게 민마리집 뉴런이에요. 알았습니까? 이런 애들이. 그러면 이 마리집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이 마리집의 역할만 잘 보세요.
마리집은 핵이 없는 무액 휴반세포라는 애들이 돌돌돌 말려있는 거야. 그 부분이. 그 부분과 그 부분, 그러니까 그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의 빈 공간, 이것들을 이제 난디의 결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이 존재를 하는 애들이 마리집 유런이고요. 없는 애들이 민마리집 유런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굳이 그린다면, 자, 얘기를 졸라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무슨 돌기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생략한 거예요, 제가. 굳이 쓴다면 좀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죠. 이상하죠? 그 돌기 중에 하나 긴 이게 무슨 돌기라고요? 예, 그렇죠. 이 축삭돌기인데 얘가 민자잖아. 그래서 우리 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있는 돌기고. 이런 것들을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불러요, 얘를. 알았지? 그러니까 민마리집 신경이 있는 아이는 민마리집 뉴런인 거죠. 말 그대로. 됐지? 그러면 두 번째. 자, 마리집 뉴런이라는 게 뭐냐? 축삭돌기에 신경 섬유에 마리집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동그랗게 물론 여러분 이거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덮고 있는 형태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괜히 먼 공간까지 넣어서 있어 보이죠? 요런 거예요. 요게 마리집인데 이것도 하나의 세포입니다. 휴반세포라고 불러요, 얘를. 얘가 하나가 돌돌 말려있는 걸 헝겊, 붕대 감듯이. 알았지? 그리고 요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여기를 랑비의 결절이라고. 보통의 어떤 지명이나 어떤 위치의 이름, 그리고 어떤 곳의 장소의 이름은 다 그걸 발견한 과학자 이름을 써요. 알겠지? 랑게르 한스 아일랜드 이런 게 랑게르 한스라는 과학자가 발견한 어떤 섬, 아주 작은 부분 이런 거라는 뜻이죠. 그 휴반세포도 누가 발견해? 휴반이라는 사람이 발견해. 이런 거예요. 다 이름 자체가. 알겠지? 그래서 이 랑비의 결절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휴반세포와 휴반세포 사이의 경계점이에요. 그 경계면은 신경섬유가 노출이 되어 있는 곳이죠. 알았습니까? 우리가 꽃이 떡 끼고 그다음 소세지 끼고 뭐 소떡 뭐 그런 거 보면 떡과 떡 사이 경계면 좀 이쪽 보고 고기가 랑비의 결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꽃이 짝대기에는 뭐라고? 이거는 신경섬유죠. 축삭돌기. 알았지? 그 요로 얘의 역할은 이제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민마리집과 마리집이라는 개념은 신경섬유에 휴반세포가 덮여있어 안 덮여있어 그 차이야. 입었어 벗었어 이 차이라는 거죠. 일단 누가 더 고등생물 같아요? 입은 내죠. 입는 건 인간만 유일하게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원시인이 되고 겨울에는 지성인이 되고 그죠? 뭘 입잖아 겨울에는. 그래서 마리집과 민마리집에 대한 얘기는 그 책에서는 신경 위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축삭, 어차피 휴반세포가 걸리는 건 다 축삭돌기 얘기거든요. 마리집 신경이냐 민마리집 신경이냐 그 말은 거기서 빗대서는 말이에요. 거기 마리집 휴반세포의 그 가뭄이 존재하는 곳이 마리집 신경이고요. 존재하지 않고 그냥 축삭돌기만 쭉 나열되어 있는 애가 뭐라고? 민마리집 신경이라는 뜻이죠. 다음 두 번째, 기능에 따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능에 따른 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자, 보겠습니다. 다리예요. 참 여기에
벌. 알았어요? 벌. 벌이 발가락을 탁 쏘는 거죠. 발가락을. 그게 무슨 말이냐? 감각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딱 쏘면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 점찍은 애가 바로 신경세포체거든요. 근데 얘는 뚜렷하게 가지돌기와 축삭돌기의 구분이 별로 없어요. 좀 긴 돌기식으로 얘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런 게 감각뉴런이에요. 얘들 이름이. 감각뉴런은 세포체가 발달한 게 아니라 돌기가 발달했어요. 왜? 외부의 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수용체 역할을 하는 가지돌기가 발달을 하려면 돌기가 좀 많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민해야 되고. 그래서 이 앞선 얘는요 감각뉴런이 아닌 거죠. 알았습니까? 감각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쭉 긴 섬유 중간에 걸려 있어요. 알았지? 그 축삭과 가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알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감각뉴런 같이 감각기관의 외부 자극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런 뉴런을 구심성 뉴런이라고 불러요. 몸 안을 향해서 정보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구심성. 구심력과 똑같은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정보가. 알았죠? 그 목표가 어딜까요? 중추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안에는 얘가 있다는 거죠. 봐요. 이런 걸 연합뉴런이라고 불러요. 모양은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축삭돌기가 그렇게 길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축삭돌기는 신경선은 길면 1.5m짜리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신경이 끊어졌다고 그러면 신경과 있죠. 신경은 뭐라고 해? 병원에 보면 신경 전문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그걸 다 연결해야 돼요. 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요. 몇 개만 연결하면 걔가 또 같이 치고 나와서 뭐 또 되고 이렇대요. 그러니까 구심성 뉴런은 연합 뉴런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연합 뉴런이 중추니까요. 그걸 다 분석을 해서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전달해 주는 애가 바로 운동 뉴런이에요. 이 운동 뉴런이 얘예요. 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운동 뉴런을 밖으로 정보를 뻗쳐나간 원심성 뉴런이라고 해요. 원심성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습니까? 지금 제가 그린 신경섬유 잘 봐봐요. 저기에 마리집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기 민마리집의 특징이. 근데 여기에다 중간중간에 동글동글하게 붙어있다 그러면 이건 마리집 뉴런이라고 하는 거죠. 알았습니까? 이 둘의 차이는 조금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부연 설명을 한다면요. 이렇게 벌이 와서 딱 쐈다. 그럼 느꼈잖아요? 그 신호를 중추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뇌 쪽과 척수 쪽에서 그 감각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야, 소리 질러. 파이어. 무릎 올려. 와! 그러면 얘가 다리를 올립니다. 아, 올리는데 발가락에 우후후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부었죠. 발가락이. 다리를 딱 올리면서 쏘니까 아프잖아요. 소리도 지르고 발 올리면 이게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생물의 특징이잖아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무릎을 올리게 됐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게 하려면 운동 뉴런이 있어야죠. 명령을 내린 중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뉴런 하나하나가 뭐예요? 세포죠. 그죠? 세포. 이런 세포들이 모이는 거죠. 그게 조직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뭉쳐있으면 기관이 되는 거예요. 감각기관. 얘는 운동기관. 그쵸? 그러니까 구심성 뉴런은 감각기관에, 원심성 뉴런은 어디에? 운동기관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신경계의 처음과 끝이다 해가지고 이런 애들을 말초신경계라고 불러요. 알았어요? 기관계로 들어가면 이런 애들이 다 뭐라고? 말초. 처음과 끝이다. 그럼 가운데 있는 애는 가운데 중자를 써서 뭐라고? 중추신경계라고 부릅니다.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합뉴런은 마리집 뉴런이 필요 없어요. 왜요? 마리집이 있으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말해지면 속도가 빨라져요. 다시 말해서 슈반세포가 감싼 부분은 속도가 하이패스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슉슉 지나갑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말해집과 민말해집의 차이가 뭐냐? 속도 차이예요. 말해집이 있으면 속도가 빠르고 민말해집은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기관과 기관 사이가 멀다 그러면 좀 빠른 속도 변화, 뭐 일주일에 한 수백 번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말해집이 유리하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신경 속도에 대한 얘기를 보면 알겠지만 얘들 두께가 달라요. 또 뉴런만 두께가 다릅니다. 두꺼운 애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두꺼운 애가 빠르겠죠. 정보량이 많이 지나가니까. 좀 얇은 애가 속도가 좀 느립니다. 같은 두께라면 말해집이 있는 애가 또 빠르고요. 알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얘들의 특징이죠. 우리는 말해집 유무에 따라서 어떤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시험에는요. 얘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얘들 잘 나와요. 구심성이냐 원심성이냐 잘 나와요. 보통 중추신경계 쪽으로 정보를 전달해서 우리 몸 중추신경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뭐라고요? 구심성이라 그러고요. 우리의 그 중추신경에서 명령을 딱 분석을 해서 명령을 내린 걸 운동기관 쪽으로 전달해주는 몸 밖으로 표출해주는 애들이 뭐라고? 원심성 뉴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뉴런의 전달, 그러니까 이 뉴런에서 신호의 전달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신호는 이렇게 이동합니다. 감각 뉴런에서 신호를 받아서 중추신경을 지나서 연합 뉴런이죠. 운동 뉴런으로는 일방적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쭉 일방적으로 거꾸로 절대 이동 못해요. 그래서 얘를 가, 나, 다로 놓고 시험에 내요. 알았어요? 그러면 신호의 전달 순서는 어떻게 되냐? 가나다가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가끔 얘를 뒤집습니다. 가끔 뒤집어가지고 이렇게도 놔요. 봐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가, 나, 다 그러면 신호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다 나가야 돼요. 이게 구심성 뉴런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이쪽에서 쳐서 이루고 나가는 거야. 이해 갔지? 모습을 잘 보고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뉴런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신경 섬유에 대한 얘기를 보여드릴게요. 그 속도전, 속도, 이동 속도. 속도는 무엇이 결정하냐면 이 신경 섬유의 뭐예요? 지름. 여러분 신경 섬유가 뭔지 알지? 축삭 돌기. 알았지? 지름이 클수록 속도는 빠릅니다. 그 다음에 말이집이 있을수록 빠르다는 얘기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두께라면 말이집이 있으면 빠르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또 조건이 같다면 두께가 클수록 빠르다는 얘기죠. 두 개만 이제 신경 써주고요. 마지막 하나.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 세로축이 반응의 크기라고 하자. 가로축이 외부 자극의 세기라고 그러자. 그리고 신경섬유 하나 갖고 실험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몸은 말이다. 모든 신경들이 느끼는 최소 자극의 세기가 달라. 알았어? 그래서 신경섬유 하나만 놓고 실험을 하잖아. 그러면 점점 이렇게 외부 자극을 세게 한다. 그전에는 못 느끼다가 어느 순간인가 딱 오면 느껴. 알았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세도 반응이 똑같아. 이게 신경섬유 하나의 역할이야. 보통의 요 값을 뭐라고 그러냐면 역치라고 얘기하거든. 역치. 신경섬유가 느끼는
최소 자극의 세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몸은 모든 섬유들이 이 역치값이 달라.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만에 하나 꼬집었다고 생각해봐. 처음에 딱 꼬집었다 느낌이 오지. 근데 얘가 점점 비틀잖아. 그러면 너희들 목소리가 좀 세지잖아. 왜 그렇지? 그 자극의 세기를 점점 느낀다는 거야. 점점 세거나 통증이 세거나 이걸 느낀다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 그건 그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신경섬유의 숫자가 는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신경섬유 하나에서는 외부 자극이 아무리 세도 똑같이 이렇게 느껴.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실무율이라고 해요. 실무율. 이 실무율이라는 건 이제 베보라는 과학자가 처음에 상수를 도입하면서 그걸 설명을 했는데, 신경섬유 하나에서는 역치 이하의 자극에서는 전혀 못 느끼고 역치 이상의 자극에서는 외부 자극이 아무리 세더라도 반응이 크게 똑같이 느껴지거든. 근데 점점점 통증을 줬을 때 우리가 단세포 생물이 아니잖아. 그지? 다세포잖아. 그러면 요 정도 가면 여기를 역치로 갖는 또 다른 세포가 그 반응을 느낀다고 그래. 실무율로. 그럼 또 외부 자극이 점점 세지면 그거를 또 역치로 느끼는 또 다른 놈이 또 외부 자극의 세기를 느낀다고. 반응이 크게. 그래서 실제로 어느 하나의 자극에서 또 다른 자극으로 넘어갈 때 자극이 변했다라고 느끼는 거, 그걸 예민하다고 그러거든. 우리 몸에서 제일 예민한 걸 따지면 눈이야. 빛. 100분의 1 정도 돼. 실무율이.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천룩수의 빛을 너희들은 딱 쏘잖아? 천룩수의 빛을 쏴. 근데 밝다. 느끼겠지? 근데 1001? 그럼 몰라. 1001이 바뀌어도 모른다고. 1002 몰라. 밝은지 어쩐지. 그러다가 1010이 되면 밝아졌어요 라고 얘기한다. 왜? 걔는 실무율이 100분의 1이니까 베버상수 값이. 그러니까 원래 자극의 세기에 100분의 1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느낀다는 거야, 인간이. 근데 1000룩수는 그렇다고 쳐보자. 그럼 100룩수는 어떻게 되냐? 100룩수는 100분의 1은 얼마야? 1이지? 다시 말해서 처음 최초 자극의 세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예민해. 근데 그 자극이 세잖아? 그럼 더 세지 않으면 못 느껴. 알겠어?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베보라는 과학자야. 베보 상수. 그게 이 실무율 값이야. 알겠어?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이제부터 다루는 게 뭔지 아냐? 섬유 하나만 갖고 다룰 거야. 신경섬유 하나.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있거든. 잘 봐봐. 여기 지워도 되지, 그지? 어떤 결론이 있으냐면, 자, 이러한 뉴런이 있어. 마리집이야, 민마리집이야? 민마리집이야. 자, 뉴런이 두 개네. 떨어져 있어. 이 뉴런과 뉴런 사이의 저 공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냅스라고 불러요. 이 시냅스가 존재하잖아. 그럼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뒤에 들어가면 저 신경섬유 안에서 전기적 자극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원리를 배울 거라고.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전기가 통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화학물질을 뿜어. 어디서? 축삭돌기 말단에서 뿜어내. 밖으로 뿜어내면 그게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쪽에 가서 수용체에 붙어서 화학적 자극을 줘. 그래서 앞에 자극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신호를 막 준단 말이야. 그게 좀 늦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냅스가 딱 존재하면 똑같은 자극을 줘도 얘가 먼저 가요. 얘는 좀 느리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봐요. 얘가 뭐라는 얘기죠? 마리집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빠르겠죠. 제일 빠르겠죠. 자, 똑같은 요건입니다. 보세요. 자, A, B, C, D에 자극을 줍니다. 여기서 화살표 길이는
외부 자극의 세기. 여러분 어디가 제일 먼저 도착할까요? 먼저. 그쵸.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무를 설명해 준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외부 자극이 아무리 세도 세포 하나에서는 반응의 크기는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달 속도를 보면 속도를 비교해 보면 C하고 D는 동일하게 도달해요. 외부 자극이 아무리 세더라도 이게 역치, 근데 물론 역치 이상이라는 조건을 줘야 되겠죠. 최소 자극이 세기보단 큰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자극이다 라고 했을 땐 신경소미 하나잖아요. 하나 안에서는 아무리 세더라도 느끼는 반응의 크기는 똑같다고. 알겠지? 그래서 속도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A. 그 다음에 제일 약한 게 B가 될 거.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까? 속도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속도를 비교. 알겠지? 저게 심무율 때문에 그래. 심무율. 근데 저걸 가끔 물어봐. 저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하세요. 신경섬유 하나에서는 외부 자극이 아무리 세더라도 역치 이상 자극이 세게 해서는 똑같은 반응의 비율로 답한다. 오케이? 그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그림 꼭 그래서 이 발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꼭 신경섬유 내에서는 외부 자극의 세기가 커져도 신경섬유가 느끼는 반응의 크기는 동일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 외부 자극의 세기는 역치 이상이어야 되겠죠. 역치는 그 섬유가 느끼는 최소 자극의 세기인데 후각으로 따지면 개가 예민해요? 사람이 예민해요? 개가 예민하겠죠? 개가 역치가 낮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이 두 가지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시요. 여러분, 마리집은 절연체 역할을 하는 슈반세포, 택도 길게 늘어져 있어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택이 길게 늘어져 있어서 얘들은 지금 그만 싸우고 있어요. 슈반세포라는 세포가 섬유를 말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마리집이 있으면 신경 이동, 전달 속도가 상당히 신호의 속도가 빠르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하지만 동일한 신경섬유 내에서는요, 외부 자극이 세더라도 느끼는 반응의 크기, 그러니까 이동 속도는 동일하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바로 흥분 전도 쪽입니다. 보세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신호의 이동을 두 개로 나눠서 볼 거예요. 자, 신호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흥분 전도인데, 보세요. 흥분 전도라는 건 이걸 말해요. 자, 이때 우리는 참고로 알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전기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더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전류는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잠깐만 보여줄게요. 여러분, 중력장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냐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표거든요, 지표. 여기에 M이라는 질량을 갖는 물질이 있으면 얘는 뭐가 작용한다고요, 여기에? 아래로?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중력이 아래로. 이해가요? 근데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일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일이라는 걸. 일하면 땀이 줄줄 흐르죠. 그 다리가 줄이에요, 에너지가. 일 에너지예요, 말 그대로. 일 에너지를 가해주면 얘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이 되냐면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 중력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중력장과 봐요, 전기장은 전혀 다른 구간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전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중력장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자, 전기장은 지표와 같은 곳이 마이너스입니다. 지표와 같은 곳이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저 위 하늘과 같은 곳을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량을 쓰지 않아요. 여기서 기준이 누구냐면 점전하라고 하는 플러스 Q라는 놈이에요. 플러스 Q. 이 플러스 Q는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지? 음극을 향하고 있죠. 이게 전기력이에요. 전기력. 그 우리가 얘를 들어 올릴 거 아니겠어요? 여기처럼. 얘를 들어 올린다. 쭉 들어 올려서 여기까지 들어 올렸어요. 플러스 Q를. 그러면 어때요? 일을 해야 되겠죠. 일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전압이에요. 이걸 전압이라고. 알았어. 니네 단위 전압 단위가 뭐예요? 볼트죠? 근데 얘를 이 전기장으로 해석하면 주울파 쿨럼이더라고요. 1쿨럼당 몇 줄의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를 갖는데 이건 전기에서의 위치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해요, 얘를.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전위. 이렇게 전위. 그래서 얘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높다. 얘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낮다.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플러스 Q가 이동하는 거, 이거를 전류라고 불러요. 전류. 그래서 우리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류는 이동한다. 그렇다면요, 이 차이가 멀면 멀수록 전압차가 커지겠죠. 전압이 크면 전류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전압이 크면. 좀 깊은 건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들 무조건 플러스가 전위가 높아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이동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플러스는 높고 마이너스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항상 돌멩이든 뭐든 간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도 마찬가지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한다는 것만 알아둡시다. 그래서 플러스를 하늘이라고 보시고 마이너스를 땅으로 모셔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돌멩이가 떨어지듯이 플러스 Q가 이동하는구나, 전류가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신호가 어떻게 뉴런을 따라 이동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거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 일단 무엇이 느닷없이 나오냐? 흥분이라는 말이 금방 나와요. 흥분. 보이죠? 무엇일까요? 역치 이상의 세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알았지? 우리도 역치 이하의 세기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못 느끼지만 벌써 신경 섬유에는요, 파동이 일어요. 알았어요? 그걸 못 느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뭔가 으슬한데? 뭐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죠? 예민한 사람들은 뭔가 확실하게 말은 못 하겠는데 평소랑 좀 달라. 이런 걸 느낍니다. 그게요, 그 전조적인 신호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채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순발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눈으로 보고 행동하는 게 순발력이잖아요. 그쵸? 빠른 애들이에요. 빠른 애들. 분석도 빠르고 금방. 운동신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걸 지금 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안다는 거지. 전기적으로 설명을 할 거라고요. 자, 흥분. 뉴런이 자극을 받아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 자,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확 와닿을 거예요. 이 흥분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역치 이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외부 자극의 세기라고 합시다. 그냥 외부 자극에 의해 이런 거죠. 그죠? 세포막과 사실은 세포막 밖과 안에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냥 세포막 안이라고 합시다.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것을 흥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간이 있어요. 다 흥분하는 시간이. 그러면 흥분의 발생의 순서는 어떻게 일어나냐? 자, 봅시다. 우리는 얘를 이제 전기적으로 그릴 거예요. 알았습니까? 전기적으로 그릴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흥분의 발생은 이렇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흥분 발생 경로를 정리해 놨어요. 먼저 무슨 상태라고 하죠? 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분극, 이 말 그대로예요. 극이 나뉘어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야. 누구와 누구 사이에 분극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분극이라고 하면 세포막 안과 밖을 말하는 거야. 세포막 안과 밖. 세포막 안쪽과 세포막 바깥쪽이 분극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같은 극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 하나가 플러스면 누구 하나는 뭐다? 마이너스라는 뜻이라고. 이게 평소의 상태예요. 이게. 알았죠? 평소가 이렇다고. 평상시. 근데 여기서 외부 자극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느껴요? 그럼 얘가 일어납니다. 탈분극이 된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고. 누가? 세포막 안쪽에.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처음에 바깥이 플러스예요. 안에가 마이너스예요. 탈분극이 되면 안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밖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게 아니라 안에만 바뀐다고요. 안에만. 알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굴 따라서 신경이 이동해야 돼요? 신경 섬유를 따라 이동해야 돼요. 섬유 안쪽이 중요한 겁니다. 바깥쪽은 중요하지 않아요. 잘 봐요. 처음에 평상시에는 바깥쪽이 마이너스고 안쪽이 플러스라면 여러분 생각을 잘 해봅시다. 바깥쪽이 마이너스고 안쪽이 플러스라면 분극 맞죠? 또 하나 바깥쪽이 플러스고 안쪽이 마이너스도 분극 맞죠? 근데 외부 자극을 딱 받아 탈분극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바깥쪽이 플러스고 안쪽이 마이너스라는 이런 상태, 이게 뭐예요? 바뀌고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둘 다 분극이거든요. 그런데 외부 자극을 받아요. 탈분극이 됐다는 건 얘가 뭘로 바뀐다는 거죠? 얘는요. 이렇게 되면 흥분이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하는데 봐요. 얘를 연장하면 옆에는 계속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맞아요? 얘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된 거예요. 그 다음 얘도요. 연장을 하면 뭐예요? 계속 이렇게 있죠. 근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라고. 그럼 자극이 어떻게 가느냐?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다 했죠. 신호가. 얘는 이렇게 가요. 옆으로. 얘는요. 옆에 있는 애가 안으로 와. 이거 뭔 짓이야. 자극은 여기서 받았는데 계속 모인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 옆으로 퍼져나가야 돼. 신호가.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알았어? 사실 전기학을 조금 하는 친구들은요. 이쪽을 가면 다 전기학이에요. 거기가. 흥분 이동 전도가. 그런데 물리학적인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별의별 말을 다 해도 이건 원래 이래야 되는 건데 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분극은 세포막 안쪽이 뭐고요?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 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분극이라 합니다.
알겠죠? 자, 분극은 뭐라고요? 세포막 안은 반드시 마이너스고 밖은 플러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야 이걸 분극이라 부르고, 탈분극이 되면 세포막 안쪽이 전이가 높아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전이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높아지지 않아요. 다 높아졌어요. 일단 신호가 충분히 지나갔다고 생각되면 다시 전이가 떨어집니다. 알겠어요? 그런 걸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를 따라간다는 거지? 마이너스를 따라간다는 거. 원래 마이너스였으니까 원래 마이너스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무슨 상태로? 분극 상태로 돌아오면 이게 과정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물론 이 중간 과정이 과분극도 있거든요. 그런 거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잖아요. 봐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로 쪽이 전이에요. 전이. 무슨 얘기죠? 전기적 위치 에너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고요. 지금 위에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됐죠? 평상시에 여러분, 평상시에 이겁니다. 이거 마이너스 70. 이게 무슨 상태라고요? 분극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세포막 안쪽은 마이너스 70, 단위가 미리볼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밀리볼트. 전 위의 단위예요. 전압이라고 생각이 좋습니다. 얘가 이러다가 외부 자극, 역지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얘가 튑니다. 탁 튑니다. 딱 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봤더니 얘가 여기까지 가더라는 거죠. 예를 든 거예요. 30 내지 35까지 올라가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탈분극 상태라고 부른다. 이 상태를 탈분극 상태. 여기는 뭐? 분극 상태라고 부르죠. 알았죠? 분극의 상태에서 탈분극 상태로. 그래서 여기가 분극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 사이를 탈분극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이 옆으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 그림은요, 신경섬유에 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이 변화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경섬유 하나에서 일어나는 전이 변화를 말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얘가 너무 아래까지 쭉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처음의 장소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재분극이라고 그러고요. 너무 순간적으로 내려왔으니까 관성에 저 아래까지 내려가 버리면 80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70으로 돌아옵니다. 분극이죠. 이렇게 돌아오면 분극. 자, 이 과정인데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잘 봐요. 뉴런이 있어요. 뉴런 있습니다. 우리가 뭘 갖고 지금 설명한다고? 신경섬유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한 점이라고 딱 찍었어요. 이 지점에 외부 자극이 딱 들어와요. 자, 여기다가 외부 자극이, 역지 이상의 외부 자극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이 봐요 이렇게 된다. 이 부분의 전이가 선생님 자극이 지금 별로 가네요.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 부분에서 전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몇 볼트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30. 그럼 여기는요? 마이너스 80. 그러면 얘는 도합 얼마큼 널브렸다 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얼마예요 이게? 100이죠. 이걸 활동전이라고. 그럼 이 활동전이는 뭐를 의미한다? 반응의 크기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뭐를 의미한다? 반응의 크기. 그러면 이 활동전이는 이 섬유 하나에선 아무리 센 자극이 들어오든 약한 자극이 들어오든 역지 이상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역지 이하면요. 봐요. 이러고 나가요.
알았어. 그래서 여기 선수표로 역치 이렇게 써놓은 그거 이상일 때 반응이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 이상만 되면 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이하는 그냥 지멋대로 나와요. 못 느끼니까 우리가. 이해 갔어요? 그래서 반응의 크기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라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면 왜 얘가 이렇게 분극을 떼야 되며 분극을 그렇게 떼야 되는 이유와 그 분극을 띄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출제자는 맨날 그것만 물어봐요. 근데 명심할 건요. 그 한 점에서 신경소묘 안쪽 그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전이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뭐가 걸리겠어요? 시간이 분명히 걸린단 말이에요. 얘가 느끼는 시간이 근데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 걸리는 시간 동안에 신호는 옆으로 간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곳에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섬유 안에 전이 그래프는 다 이걸로 똑같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기 또 놈이 이렇게까지 갔다 그러면 봐요. 동일한 시간 동안에 요 지점은 어떻게 될까요? 요 지점. 자, 동일한 시간 동안에 여기까지 갔다. 여기 봐봐요. 이게 가로축이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이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흘러요. 0이라는 말이 시간이 0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전이가 0인데 가로축을 밑에다가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 시간으로 잡아주는 그래프가 많아요. 시간을 놓고 본다면 여기까지 가는데 가장 많은 시간 이게 뭐냐면 흥분의 전이 시간이라고 해요. 내가 막 딱 갔다 여기까지. 그러면 요 지점은요. 이렇게 가는데 걸리는 시간 얘는 지금 충분히 흥분의 전이 시간만 걸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여기 이동하는 전도 시간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얘는 그 동일한 시간 요거 소비했죠. 소비하고 나면 똑같이 이 그래프를 따라 이동해야 되는데 문제는 동일한 시간이지만 여기다 시간을 허비했잖아요. 그럼 여기로 이동하는 시간은 더 짧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 얘는 이렇게 정도 나와요. 봐요. 그냥 대충 그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만 그릴게요. 여기까지 못 가요. 왜? 요만큼 여기서 시간을 허비했으니까. 그럼 잘 봐요. 얘랑 거리가 똑같아요. 이 지점. 거리가 똑같아요. 그럼 이 지점 또한 봐요. 똑같아요. 왜? 여기 있는 신호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옆으로 갔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또 그 그래프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허비됐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더 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멀면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다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동일한 시간인데 이동하는데 시간을 다 소비했고 흥분에 전이하는 데는 이거 전이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전이 시간은 다 똑같다라면 얘는 가서 여기 다 끝난 시간에 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얘는 여기까지 소비를 했으니까 가는데 여기까지밖에 흥분이 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하면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내가 말한 게. 자, 여러분 이 두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두 개의 점이 의미하는 거. 같은 신경섬유 내에서는 어느 방향이든 전도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같은 신경섬유 내에서는요, 어느 방향이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호의 전달은 다 일어납니다. 거리만 같다면 똑같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어느 지점이든 흥분 전이 그래프는 똑같아요. 어느 지점이든 흥분 전이 그래프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체 시간을 준다는 건, 보세요. 이따 이거 해줄 거예요. 전체, 우리가 시간을 준다는 거, 흥분의 시간을 정해줍니다. 전도 시간에다가, 전이, 이 누구의 전이? 이걸 합친 거라고요.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다 자극을 줬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얼마일까요? 0이죠. 얘는 옆으로 갈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흥분 전이에만 들어갔을 이 그래프가 길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지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약간 있으니까 이것 값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 여기 A, B, C, D 이렇게 써놨을 때 D 정도 된다면 자극을 준 지점과 제일 가까운 지점이에요. 무조건.
알았습니까? 저 뒤에 찍힐수록 자극의 준지점과 가까울 수밖에 없죠. 앞에로 올수록요. 어때요? 멀어야 돼요. 시간 멀리 간 다음에 그 짧은 시간에 이동하는 게 여기밖에 못 가죠. 남은 시간은 다 이동하는 데 썼으니까. 이런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설명이 되려면 모든 신경섬유에서의 흥분 이동 그래프는 얘랑 동일하다고 시험에 항상 나와요. 동일하다. 그래야 니들이 추론을 할 수 있으니까. 알았니? 자, 그럼 잘 봐 이제.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고 뭘 느꼈어요? 어느 지점이든 항상 두 개가 잡혀요. 자, 들어봐요. 마이너스 60 전위를 갖는 애가 이 그래프에서 몇 군데 있어요? 요 정도가 마이너스 60을 잡는다면 여기도 60이에요. 두 군데가 나옵니다. 0은 두 군데가 나옵니다. 딱 한 군데 나오는 게 두 개 있어요. 어디? 30하고 이걸로 다 풀어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문풀할 때 그거 꼭 알려줄 거예요. 30하고 마이너스 80. 질문. 30과 마이너스 80 둘 중에 누가 자극과 가까운 곳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80. 왜요? 자극과 가까우니까 많이 이동했죠. 이해가요? 누구보다. 플러스 30보다. 기본은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고난이도를 푸는 관점이에요. 이게. 알았어? 마이너스 80보다는 플러스 30이 멀리 있는 거예요. 왜? 전위를 못했잖아요. 그럼 남은 시간 어디냐고? 이동하는 데 썼다는 얘기죠. 이해 갔습니까? 자, 이 과정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는 뭐부터 볼 거냐고요? 분극부터 볼 거예요. 분극. 여러분 분극은 왜 이걸 이렇게 해서 그래요? 여기 세는 이유는 받아볼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고 아울러 주변 인물들이 다 고생하죠. 자, 여러분 분극 상태를 보겠습니다. 분극. 첫 번째 우리는 분극, 탈분극, 재분극, 그 다음 다시 분극. 선생님 재분극인데 여기 너무 떨어졌는데요? 이거 과분극이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점이죠. 마이너스 80. 알았죠? 명심하십시오. 먼저 분극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분극 지점은 보통의 세포가 얼마의 전위를 갖죠? 보니까 마이너스 70을 갖죠. 분극 마이너스 70mV의 이런 걸 휴지전이라고 불러요. 외부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평상시 상태를 휴지전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70. 이게 분극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봤듯이요. 우리는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이걸 세포막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이게 바뀌고요. 이게 아니라면 여기가 뭐다? 이게 분극이다. 그럼 바깥쪽은 누가 되고요? 이렇게. 이래야 되는 이유는 아까 설명했잖아요. 자극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이 탈분극, 분극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럼 플러스로 바뀌어서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전위가 높아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분극이라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걸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이걸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거죠. 봐요. 이 상태를 보시면 자, 여기에는 세포막에는 여러분들도 통합과학 시간에 전문질로 봐서 알겠지만 인지질 명심하세요. 이중층. 이거 세포막이 두 개 있다는 뜻 아니에요. 인지질이 두 층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거 하나가 단일막입니다. 인지질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그죠? 이것이 이중층이야. 이중층 맞잖아요. 지용성끼리 서로 붙었잖아. 꼬리끼리. 요걸 모두 뭐라고 한다? 단일막이라고 해요. 이중층이 단일막이에요. 그럼 이중막이라는 건 이중층이 두 겹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리고 뭐로 되어 있느냐? 막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세포막을 통해서 기체들도 이동할 수 있고요. 수용성 영양소인 아포, 누구지? 아미노산, 포도당, 그 다음에 무기염료들, 이런 것들도 이동할 수 있는데, 수용성 물질들은 어디로? 막단백질로. 기체나 지용성들은 이중층 사이로 이동을 합니다, 물질이. 알겠어요? 확산에서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이런 걸로요. 그저 뭐 통합과학 시간에 잠깐 나오잖아요. 그거 생투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아도 돼요. 막단백질이 그냥 커다랗게 따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통로 단백질, 수송 단백질 이렇게. 그러니까 운송 단백질과 통로 단백질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막단백질 중에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애들은요, 통로 단백질하고 전혀 달라요. 통로 단백질은 무조건 확산이에요, 확산. 그래서 여기에는 세포막 안쪽엔 세 종류의 막단백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얘 이름을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할게요. 이게 막단백질 하나예요, 종류 하나.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다음 하나는 나트륨 통로 단백질이에요. 또 하나는 칼륨 통로 단백질이에요. 이 세 개를 잘 보십시오. 자, 이 통로 단백질들은, 이 둘은 공통점이 확산입니다. 여러분, 확산의 뜻이 뭐죠? 어디에서 어디로? 고농도에서 어디로? 저농도로 가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 이온이 이동을 하고요.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 이온이 이동한다라고 보자고요. 그럼 나트륨 칼륨 펌프는 뭐냐? 여러분, 펌프라는 건 전기를 줘야만 작동을 하잖아. 다시 말해서 얘들은 능동수송입니다. 능동수송. 능동수송이 뭐라고 했어, 얘들아? ATP를 이용하는 거야. 에너지를. 그러니까 뭐야? 저농도에서 어디로 움직이는 거지? 고농도로 억지로 올리는 거라고 지금.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다. 됐냐? 근데 이게 이해가 가려면 너희들은 이걸 알아야 돼. 이온의 농도차를 먼저 외워라. 알았니? 자, 탈분극이 되려면, 알았니? 우리 몸은 이것도 지구과학인데 바닷물하고 똑같아. 염화이온이 제일 많아. 알았지? 염화이온이 제일 많아. 근데 여기서 음이온은 우리 전기적 이동에서는 잘 사용 안 해. 무조건 뭐만 이용한다? 양이온만.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훨씬 칼륨 이온보다 우리 몸의 농도가 높아. 알았지? 우리 몸은 나트륨 이온이 훨씬 높아.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이 전극을, 세포막 안쪽을 마이너스로 만들려면 나트륨 무조건 밖으로 빼내야 돼. 그래, 음전화로 떨어지지. 양이온은 밖으로 빼내야 돼. 그래서 봐라. 이게 중요해. 항상 always 그죠? 항상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막 안과 세포막 밖을 비교하면 외워야 돼.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항상 밖에 높아. 언제? 항상. 질문? 이거 분극이지? 세포막 안과 밖 중에 어디가 나트륨 이온이 많다고? 밖에. 탈분극이지? 어디가 많을까? 무조건 밖이야.
재분급. 다시 분급. 이게 갔니? 칼륨이온 농도. 세포마 안 하고 세포마 밖을 비교하면 많이 많아. 이거 두 개 외워놔. 몇 가지 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동을 그릴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 자, 빨간색을 나트륨 이온의 이동을 볼게. 나트륨 칼륨 분포는 ATP지. 그럼 저농도에서 고농도를 억지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누구라고? 나트륨 이온이야. 그럼 이건 누굴까? 이건 칼륨 이온이야. 농도 차이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강제로 끌어들인다고. 그런데 생각해봐. 쌤, 나트륨 이온 하나 밖으로 보냈는데 칼륨 이온 하나 들어오면 이거 전이 변하겠어요? 안 변합니다. 어떠하느냐? 나트륨 이온이 한 3개 정도 나간다면 칼륨 이온 2개 정도 들어오는 그런 꼴이에요. 열렸기 때문에 어차피 얘들을 끌어들이는 그 순환노가 그래요. 얘들이 나트륨 칼륨 폼 순환. 알았어요? 3대 2꼴로 해서 계속 안쪽에 전하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로.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요. 나트륨이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이동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죠? 나트륨 통로가 닫혀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평상시 분급일 때는 나트륨을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닫혀있습니다. 칼륨 통로는요, 완전히 닫혀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닫혀있을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왜요? 칼륨은 나갈수록 유리하고요. 음전하고 떨어지기가. 그래서 다 닫혀있지 않아요. 그 일부가 약간 열려있어요. 알았습니까? 나트륨은 들어오면 절대 안 돼요. 왜? 분극이 돼야 되니까. 평상시에. 근데 칼륨은 나가도 좋아요. 이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다 닫혀있지 않고 일부는 열려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일부가 오픈되어 있어요. 일부가. 완전히 닫혀있지 않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있어요. 일부가. 알았습니까? 그러면 분극이 형성이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다가 외부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열려버려요. 알았어요? 저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분극이라고? 탈분극입니다, 이제. 저 단백질, 막단백질 3개 갖고만 딱 보는 거예요. 다시요. 분극이 된다는 거는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은 세포막 밖으로, 칼륨 이온은 세포막 안쪽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 나트륨 이온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칼륨 이온은 일부가 약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런 상태가 분극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안쪽에 항상 뭐를 유지한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유지되는 상태. 이런 게 분극입니다. 그러면 탈분극은 뭐냐? 일단 조건이 있어요.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를 받아서 일반적으로 잘 들어야 된다. 여기는 탈분극 전이가 상승하는 구간을 말해요. 뭐 역치 이상만 안 봐도 뭐 역치 이하를 봐도 똑같아요. 상승하는 곳입니다. 최고는 30에서 35까지 상승합니다. 알았지? 그 값을 활동전이라 했고요. 그럼 탈분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탈분극이 되면 자 세포막이고요. 아니고 밖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게 평상시에 뭡니까? 분극 형태죠. 근데 자극을 받은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외부 자극을 받은 부분이 전이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전이가 상승해서 플러스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문제는요, 요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거야, 얘들아. 잘 봐라. 이게 뭐였냐, 아까 우리가 말하기를? 나트륨, 칼륨 펌프였잖아. 이건 뭐였지? 나트륨 통로. 이건 뭐였니? 칼륨 펌프. 칼륨 펌프래. 칼륨 통로. 이때 중요한 건 얘란 얘기야. 봐. 얘란 얘기야. 이해가냐? 나트륨 통로를 통해 나트륨 이온이 어떻게 들어와? 확산으로 들어와. 됐지? 계속 들어오게 되는 이 순간이 탈분극이야. 됐냐? 그럼 질문하자. 여기가 무슨 전압일까? 세포막 바깥쪽. 계속 플러스야. 이거 중요해. 왜 그러냐면 내가 뭐라 그랬어? 항상 탈분극이 됐다고 저 바깥쪽 나트륨 농도가 적어지는 거 아니야. 저기 항상 많아. 우리한테 탈분극은 누구 얘기야? 여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얘기야.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르다. 탈분극 됐다. 얘를 뜻하는 거지. 저 바깥보다 얘가 오호호 플러스가 됐네. 그럼 방금 많이 이거 아니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여기보다 분극이 달라진 거야. 바뀌었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거든.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당연히 칼륨 이온은 어떻게 될까? 이거야. 막혀있어. 알겠니? 일부 어때? 일부? 야, 일부. 일부 빠져나가. 일부. 이때 나트륨 칼륨 펌프 어떻게 할까? 봐. 얘 멈추면 죽어 니들. 알았냐?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얘가 제분극이 됐든 탈분극이 됐든 계속 ING야. 이거 되게 중요하다. 알았어? 야, 이때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렸으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 잠시 멈추고 숨을 참아라 이러더라. 숨을 죽는 거야. 알겠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일어날 일들이야. 이게 기초대사량 중에 하나라고. 알았어? 얘 자는데 숨 안 쉴 거야? 쉬잖아. 똑같다고 해도. 명심하라고. 이게 탈분극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다. 그러면 또 써야죠, 여기다가. 요 부분 보이죠, 요 부분. 요 부분. 이게 탈분극 상태잖아. 어디를? 이 안쪽을 탈분극이라 부른다고. 맞지? 그러면 탈분극 상태는 잘 봐요. 자, 여러분, 이 기억이 나트륨 이온이라면, 그죠?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여기. 안쪽일 수밖에 없어, 얘들아. 나트륨 이온이 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는 탈분극밖에 없으니까. 그치?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나트륨 이온은 세포막 바깥쪽이 높다고. 항상.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얘가 나트륨 이온이라고 얘기만 한다면 무조건 여기가 바뀌고 아니야. 기억은 나트륨 이온이라면.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기를 안 이래버리면 얘는 나트륨 이온이 아니야. 알겠어? 조건을. 그러니까
지금 이 기억이라는 말, 안과 밖이라는 말은 출제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바뀔 수 있어. 너희들이 제대로 봐야 돼. 봐라. 여기가 세포막 아니고 밖. 이럴 때가 바로 얘가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알았어? 이게 탈분극이야. 그러면 탈분극 플러스 꼭 지점까지 가면 전이가 플러스로 올라왔잖아. 밖에가 나트륨 이온이 많아? 안에가 많아? 그래도 밖에가 많은 거야. 명심해.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야. 그래서 항상 외우라고. 이해 갔어? 자, 그렇게 해서 신호가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이게 이제 예민한 신경섬유, 그 다음에 조금 둔한 신경섬유에 따라서 흥분의 전이 시간이 좀 다르거든. 근데 충분히 얘가 이동했다. 딱 정해져 있어. 이동하면 이제 탈분극이 접히고 재분극으로 들어가. 바로 꼭지점이 돼요. 꼭지점에 도달하면 나트륨이온 통로가 딱 닫혀버려. 그리고 어디가 열려? 칼륨이온 통로가 열려. 알았냐? 그게 뭐지? 재분극이야. 뭔 말인지 알겠냐? 자, 세 번째. 재분극. 알겠죠? 재분극입니다. 자, 이것은요, 원래의 분극 형태로 되돌아가는 형태예요. 알았지? 그래야 그 다음 자극에 대한 준비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재분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전초작전이라고. 자, 탈분극을 통해서 플러스 30까지 치솟았던 전이는 다시 칼륨 통로의 오픈에 의해서 전이가 떨어지기 시작해. 왜? 칼륨은 어쨌든 밖으로 더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가 약간 열려 있지만 전체 개방인 거야. 그래서 칼륨이온들이 쭉 빠져나가면 전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강제로. 그래서 어디까지 칼륨이온이 나가주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를 계속 작동을 하고 있잖아. 그지? 들어왔던 나트륨 이온들이 옆으로 다 이동할 때까지. 이동해줘야 되잖아. 신호를 보내려면 걔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나트륨 이온이 그나마 이제 평상시의 농도를 유지할 때까지 칼륨이 열려. 쭉 보내줘. 그러다가 이제 됐다 싶으면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다시 분극 형태로 조정이 돼. 계속. 그러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가 충분히 분극작용을 할 때까지 칼륨 이온의 통로가 열려서 칼륨을 빼줘.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랑 똑같다. 얘네들 재분극일 때 여기서 이렇게 과분극이 일어나잖아. 이건 니네 실험 내에서 어디서 볼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면 온도를 놓고 볼 때 25도씨 물을 얼리면 1기압 몇 도씨가 얼어? 그렇지. 그런데 0도씨 딱 안 얼어지네. 이렇게 떨어지잖아? 왜 이렇게 돼? 그래서 다시 올라온다고. 모든 법칙에는 관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 이 과분극이 그거야. 막 떨어뜨리다가 다시 올라가. 플러스 10만큼. 알겠어? 10만큼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간다. 이걸 과분극이라고 해. 또 어디 가나 이런 건 있다는 건 명심해. 알겠지? 그래서 저 지점이 아니면 니네 문제 못 풀어. 근데 이게 말이야. 온도가 점점 높아지잖아? 높아지면 이게 더 떨어져. 이렇게 조금씩 더 떨어져. 반성이 더 세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재분극 형태란 어떻게 해서 원래의 분극 상태로 돌아가느냐. 그러면 누가 닫히고?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닫히고 이거야. 칼륨 이온의 통로가 어떻게 되지? 열리고 이런 얘기지. 그래서 봐라. 자, 얘는 아까 나트륨 칼륨 펌프였지. 얘는 어째? 여전히 한다. 이거 뭔 일이냐 이거. 칼륨 이온을 왜 그래? 여전히. 그럼 이쪽이 뭐라는 얘기냐? 바뀌고 얘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여전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로 여전히 작동을 해. 야, 그리고 화살표만 봐도 알겠지. 두 개가 이렇게 공유, 하나의 통로 단백질을, 막단백질을 통과하면 저게 나트륨 칼륨 펌프인 거야. 그 다음에 봐라. 얘는 어떻게 된다고? 닫힌다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돼요. 이해가냐? 칼륨 이온의 통로가 열린다고. 그래서 안쪽을 전위를 떨어뜨리는 거야. 알겠죠? 마이너스 계속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이제 혼자 작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떨어뜨리게 되면 그 다음엔 얘도 일부가 닫혀서, 알았어? 일부가 닫혀서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동을 도와주죠. 이때 여기 봐라. 얘가 계속 떨어지면 전위가 떨어지겠지. 그럼 세포막 이제 나중에 보면 과분극을 지나면 요 과분극을 지나면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갈 때 요 부분 올라가는 부분 세포막 안쪽이 칼륨이온의 농도가 높고 바깥쪽이 높아. 바꿔신가요? 안퍽 아, 아니요. 네, 모르면 그냥 외워. 알았냐? 무조건 안쪽이 높아. 알았어? 내가 뭐 여기로 올라가 이러면 그냥 아이씨 안 뭐라 하고 안 그냥 그렇게 해버려. 나트륨은 팍. 알겠지? 나박 안칼. 알겠냐?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장난을 치더라도 저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얘는 항상 성립하는 말이에요. 알겠지? 꼭 기억해라.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온다 이거지. 그게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시나리오예요. 흥분이 이렇게 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지. 이해 갔지?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은 제 분극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런 흥분의 전이가 일어날 때 한 지점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동해야 된다는 거지. 멈추면 죽는 거다. 됐지? 그 다음 탈분극이 됐든 재분극이 됐든 분극이 됐든 간에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밖에 높아. 세포막 바깥쪽이. 칼륨은 항상 안에가 높아. 꼭 기억해야 돼. 됐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라는 놈은 이동을 하는 순간이 탈분극이야. 칼륨 이온은 사실 어느 때든 다 이동을 하고 있어. 약간 열려 있으니까. 그건 좀 예민한 거야. 알겠냐? 어느 순간이든 다 움직이고 있긴 있어. 알았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안에서 밖으로. 됐냐? 그러면 이제 문제상에 너희들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 말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뭐냐면 그림 하나를 딱 그려주면 이 문제가 확확 바뀌어. 봐라. 자, 이렇게 나와. 질문. 얘가 나트륨 이온이면 답은 명확해. 이거 나트륨 이온이면 어디가 세포막 안쪽이야? 이거 나트륨 이온이면. 그래, 1이지. 무조건 밖이 높다고 했잖아, 내가. 그리고 나트륨 이온이 저렇게 막을 통과하는 일은 탈분극밖에 없어요. 알잖아. 칼륨도 아니고. 기잖아. 그럼 항상 어디가 높다고 그랬어? 밖이 높다고 그랬잖아. 그럼 2가 바뀌어야죠. 쌤, 만약에 저게 펌프라고 우기는요? 자, 펌프는 항상 시험에 낼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2개를 같이. 그래서 항상 내가 2개를 같이 그린 거예요. 같이. 알았어요? 하나만 딱 그리는 건 통로 단백질이에요. 그럼 생트로 보시면 알아야 이제 그런 의심도 안 합니다. 지금 문제는요. 이게 이 형태가 나트륨 이온이다라고 한다. 아니면 탈분극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나트륨 이온일 수밖에 없고, 그럼 2가 뭐다? 바뀌고 1이 뭐다? 아닐 수밖에 없는 거고. 알았어? 근데 만약에 얘가 재분극이다. 재분극이다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칼륨 이온인 겁니다. 그럼 여기가 아니에요. 왜? 칼륨은 안에가 높으니까. 1은 뭐죠? 밖에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막 하나 때문에 안과 밖이 바뀌고 그 안과 밖이 바뀌어버리면 이온이 바뀌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볼 수 있느냐면 여러분 그 81쪽에 맨 아래 잠깐 봐봐요. 이거는 잘 안 나오고 옛날에 수능에 이제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
자극이 세기에 따른 활동 전이의 변화. 여러분 이미 활동 전이라는 건 반응의 크기라는 거 알았죠? 그죠? 반응의 크기입니다. 역지 이상의 자극만 주더라도 반응의 크기는 동일하다. 배웠잖아요? 지금 보시면 1초에 수백 번 정도 높은 빈도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우리 여기 신경섬유 쪽에서 쓰는 단위는 밀리세크입니다. 무조건 밀리세크. 1000밀리세크가 1초예요. 알았습니까? 그 1000분의 1초를 뜻합니다. 이 밀리세크 동안 자극을 준다, 강한 자극을 준다, 약한 자극을 준다 뭐냐면 시간당 아니면 일정 시간당 자극 횟수를 늘리면 그게 강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봐요. 역치가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봐요. 역치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아까 역치 이상의 외부 자극을 주면 아주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정도 자극을 툭툭툭 주지 않고 툭툭툭툭 주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역치 이하의 자극도 계속 주는 횟수를 굉장히 짧게 연결하면 느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이 뜻이. 강해질 수 있다. 알겠지? 근데 그거는 뭔 말이 많아져요. 자꾸 데이터에. 그래서 읽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미리 알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아 그래도 되는구나. 역치 이하의 자극도 그거를 시간당 횟수를 크게 하면 느낄 수 있구나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 82쪽에 그 흥분의 전도 과정 그림 보여요? 여러분 그림 딱 3개 봐봐요. 1, 2, 3, 4를 딱 보라고요. 제가 질문할게요. 1, 2, 3, 4 조건이 뭐냐면 신경쓰면 한 곳이에요. 알아요? 한 곳인데 1, 2, 3, 4 중에 여러분 가장 흥분이 그러니까 자극이 딱 들어온 지점과 가까운 곳이 누굴까요? 그래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1번이 자극을 받은 부분이에요. 얘 흥분 몇 초까지 있어요? 보니까 2초까지 돼 있죠. 이해 갑니까? 2ms까지 그림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2번 한번 보세요. 얘 몇 초까지 돼 있어요? 2초까지 돼 있어요. 자,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같은 2초라면 여러분 잘 들어요. 지금 외부 자극을 받았는데 이게 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프만 봤잖아요. 그게 그래프만 봤잖아. 근데 다 같이 2초 동안에 흥분이 이동을 했는데 그죠? 누구는 1번은 과분극까지 내려갔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요. 재분극하기 중간 정도 됐네요. 거기가. 그 다음에 3번은요. 탈분극 상태인 거예요. 올라가는 상태. 4번은 어떻게 됐어요? 4번은 자 전이가 다 끝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건 출제자에 의해서 너희들이 앞에 놓고 뒤에 놓기만 하면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해가 가면 문제가 쉬워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흥분 전도시의 막전이 이온의 막투가도 변화 보이죠?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어? 나트륨 이온이 많아 칼륨 이온이 많아 우리 몸에. 그래. 그래서 거기 초록색 봐봐. 초록색. 그게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도다. 무슨 뜻이냐? 일단 피크 끝을 보면 나트륨 이온이 훨씬 많지. 이거 나트륨 이온이 많아서 그런 거고 두 번째 누가 먼저 피크를 팍 뛰냐? 나트륨 이온이 먼저 피크를 떠. 왜? 탈분극이 먼저니까. 기잖아. 막투가도라는 건 막을 통과하는 정도야. 그러면 일단 나트륨 이온이 먼저 통과를 해야 탈분극이 일어나잖아. 그 다음 누가 통과해?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이 통과하잖아. 그런데 니네 봐봐. 초록색이냐? 걔가 무슨 색깔이 생명도 아니고 참. 초록색에 칼륨 이온 막투가도 있지. 걔하고 나트륨 이온 막투가도하고 2mS 이전을 봐봐. 2mS 이전. 누가 높아? 막투가도가. 칼륨이 높아. 왜? 평상시에도 헤벨레에 열려있으니까 조금씩. 그걸 설명할 수가 있다고 이 그래프를 보면. 아 근데 탈분극에 딱 들어가면 나트륨이 쫙 치고 양도 많죠? 투과할 수도 없죠. 먼저 투과되고요. 그죠? 양이 많고요. 이 그림 알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83쪽에 마지지신경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